북한을 방문 중인 중국의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북핵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한편 북한은 조평통을 통해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논란에 입을 열었습니다. 회고록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이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박사,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물론 우리 외교부도 중국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이 북중 국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홍수로 인해서 국경이 다 무너지고 탈북민도 급증했다는 소식은 많이 들렸었는데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방북을 한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상 국경 문제가 중요하고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는 이른바 3대 원칙, 그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 비핵화, 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 네. 물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그 비핵화 제재나 압박이나 심지어 응징의 문제까지 논의가 됐지만은 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모드로서의 대화와 협상을 하기 위한 탐색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경 문제도 이 대화 안건으로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북한 체제의 동요나 앞으로 있을 대량 탈북이라든지 체제 동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동북아 내지는 한반도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그 안보 상황을 탐색을 하면서 과연 김정은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측면에서 탐색의 기능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전민 부부장이 혼자 독단의 의미로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다베이 육자회담 대표라든지 이 관계관들과 이른바 그 전략적 소통을 위한 그 토킹 포인트를 가지고 안건과 의제를 가지고 갔을 텐데 직전에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그 로버트 칼루치나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전직 관료, 말이 전직 관료지 오바마 행정부뿐만 아니고 지금 확실시 되는 힐러리 클린턴 정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오피니언 리더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단 북한의 생각을 탐색하는 작전을 벌였고 이어서 상징적인 날을 택해서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국경 문제를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고 그것도 분명히 논의가 되지만은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의 상황이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가했을 때 이것이 체제 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종합적인 분석 판단을 위한 공무출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북핵 문제도 얘기가 될 가능성이 당연하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탐색의 기능이 있다라고 크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의미를 부여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류전민이 시진핑의 친서를 가지고 갔다거나 김정은의 만남까지 가능하다거나 이 부분까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유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북중 관계 상황이 그 친서를 가지고 갈 정도로 가까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이 북핵 국면이 시진핑 주석이 친서를 통해서 김정은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정도의 어떤 상황도 전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친서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또 뭐 김정은을 면담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유전민 부부장이 가면 당연히 이제 북핵 문제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제재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양측이 서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있을 겁니다. 중국 측에서는 앞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어떤 핵실험이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장거리 미사일 실험 이런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면에 북한 입장에서는 유전민 부부장을 통해서 얻어내고 싶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지금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지
또는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대북 제재 이 상황에 중국이 어느 정도의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정확한 그 정보를 얻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중국 외교 당국과 북한 외교 당국 사이에 그런 북핵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또 중국군의 6.25 참전 66주년을 맞아서 평양에 북중 우이탑에 화환도 바쳤다고 하고요. 이번에 또 중국의 류저민 외교부 부부장이 방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북중 관계가 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향후 제재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지 이 부분도 우려스러운데요. 이번 그 방북이 지금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기본 입장은 북한 핵은 용납하지 않는다. 북핵 불용을 정확히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대북 제재 2270호에도 공식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대북 제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이 붕괴될 정도의 대북 제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중 간에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경제 교류가 더 늘어났다는 이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정도의 어떤 입장을 현재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전민 부부장의 어떤 방북이 대북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북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서로의 정보를 얻기 위해 또 류전민이 방북이 이루어졌다면 어쨌든 서로 간에 뭐 대화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초강력 대북 제재 기조에 조금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그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그 인식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미국 그 상당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부통령 후보까지 대북 선제 타격론까지 거론하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응징 보복의 그 정당화가 그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지금 북한 김정은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노리는 그 나름대로의 셈법 그거 자체에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걸 또 역이용하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일정 수준 이상의 무모한 도발이라든가 이 그들식의 셈법을 하면은 동북아 정세가 특히 한반도 정세가 중국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뭐 다양한 핵 추진 잠수함 당일론까지 뭐 나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른바 그 평화 공세라든지 대화와 협상의 모드로 육자 회담 모드로 다시 돌아가려가는 그 물밑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하지만은 지금 한반도 상황에 전개되는 이 군사적 긴장 수위가 중국으로 판단할 때는 이 고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적 이해와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태는 금년 초에 4차 핵실험 할 때도 이춘희 내세워가지고 조선노동당은 전략적 셈법에 따라 한 것처럼 김정은식의 셈법이 그들 방식대로 통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2270 그 초유강경 대북제재와 달리 5차 핵실험 이후의 대북제재가 진전 속도가 아주 느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여러 가지 그 정치 일정이라든지 그 대한민국이 취하는 아주 초강경 그 대북제재 모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을 하려는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때야말로 그 국민적 안보 의지는 총결집해가지고 한 목소리로 이 주변국의 달라지는 인식과 또 행태 이런 전략적 기동, 기만까지를 포함해서 이거를 정말
냉철하게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류전민의 방북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흐름을 우리도 잘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남한 정치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재 정치권은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이 한창인데요. 북한이 열흘 만에 조평통 문답 형식으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열흘이라고 하면 그래도 북한에서도 꽤 긴 시간인데 왜 이렇게 장고를 한 걸까요? 그리고 북한의 그 취약점 포인트가 인권입니다. 네. 인권 얘기만 나오면 뭐 유엔에서도 그렇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이 이슈가 다른 이슈가 아니고 이 NLL 이슈도 아니고 자기들한테 가장 그 이슈화하면은 그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을 장고 끝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송민순 이슈가 됐던 어떤 이슈가 됐던 대한민국의 그 안보 상황과 사회 현상을 아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면서 어느 것을 찔러야 정파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또 정부와 또 정치권의 서로 이전 투구가 심해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아젠다는 뭔지 뭐가 됐든 간에 아마 그런 것을 계속 폭로전을 이뤄갈 것이 아닌가 이뤄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어려운 사실 확인의 주체를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에 밝혀줘야 뭐 국민적 갈등이라든가 남남 갈등 소위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2002년 박근혜 대통령 2002년 당시에 방북 문제도 흘리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대남 심리전, 선전, 선동 이거 총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혼돈과 이런 어떤 불안이 극치에 다다르도록 여러 가지 이슈와 안건을 최대한 역용하고 악용하려는 기만, 교란 직동이 더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의 평양을 방문했을 때 행적을 공개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는데요. 결국은 이 문제 또한 뭐 쟁점화시키겠다 이런 의도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북한이 송민순 장관 회고록 문제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2002년 방북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건 북한이 습관적으로 이게 한국의 중요한 정치 현안이 있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총선, 대선에 항상 개입하려고 했었고 또 이런 어떤 정치 쟁점이 있을 때 북한과 관련된 쟁점이 있을 때 어느 일방의 편을 들으려는 듯한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의 어떤 대남 사업 담당 부서와 이 담당자들의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대단히 낮다는 걸 저는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송민순 장관 회고록 문제에 대해서 또는 박근혜 대통령 2002년 방북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이 논쟁에 끼어들려고 하면 할수록 아마 북한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논쟁은 전혀 북한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방향으로 아마 흘러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북한의 주장을 지금 뭐 거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 이슈에 끼어들려고 하는 건 이 누가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북한 스스로도 그런 식의 어떤 우리 한국의 중요한 정치 이슈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행태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라고 할까요? 안보 의식 수준은 북한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높습니다. 자,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가 북한 주민은 생존을 더 이상 당국에 기대지 않는다. 기댈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엔 당이 두 개 있다. 뭐 노동당과 장마당이다. 노동당은 이제 한물 갖고 국민들이 또 북한 주민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3만에 이르는 그 탈북민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도 그 장마당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데 이 생존의 문제를 배급제는 이미 끝났고 그래서 각 지역에 300여 개 확대되는 장마당을 통해서 장마당이 정보의 유통 구조고
또 장마당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그 이른바 그 스마트폰 통신, 그 핸드폰 통신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그 통신이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장마당 활동을 또 통제하고 네. 뭐 통신을 하더라도 산꼭대기 올라가서 한다든가 또 중계기가 많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통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생존의 수단을 장마당을 통해서 하지만은 장마당이야말로 입소문의 채널입니다. 사람이 소문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은 탈북민들이 그 북한의 친척이나 친인척과 통화할 때 거기 가면 살만하냐? 그럴 때 여기서 어떤 증언이 나갔을 때 반드시 와라. 여기야말로 자유와 평화가 있는 기회의 천국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웬만하면 거기 있어라. 여기도 만만치 않다. 이런 식으로 증언하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우리 통일을 향한 비전 준비됐으니까 와라. 이런 메시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장마당은 생존의 수단인 동시에 소통의 수단이고 이 통일의 수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북한 주민을 물론 전방에서 확성기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전단도 중요하고 부여회나 이런 방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증언 그것이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경북도에서 대홍수가 났을 때 가장 민심이 흉흉하는 그 진앙지라고 그러죠. 우리도 경주에서 그 지진 나면 진앙지 따지. 진앙지가 바로 장마당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생존을 위한 거기서는 그 여태까지는 어려워도 살아남으려는 그 의지가 강렬했던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마당이야말로 이 비교의식, 비판의식, 김정은의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하는 이 교육의 장이고 소통의 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장마당이 활성화될수록 북한 정권의 장악력 또한 상당히 약화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통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중국산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휴대전화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뭐 탈북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런데 중국 당국이 왜 이런 휴대전화 실명제를 실시를 하는 겁니까? 실제 지금 북한이 중국에서 작년에 수입한 휴대전화가 906억 원어치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 내에서 지금 대략 300만 명 이상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 휴대전화로 뭐 통화가 다 이제 가능한데 중국 당국이 지금 실명제를 하는 건 이 북한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 지금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문제, 대포폰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대포폰은 우리 사회에서도 범죄에 악용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실명제를 이제 전격적으로 시작하면서 10월 15일 이후에는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는 장기적으로 통화를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그동안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이 북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통화도 상당히 이제 어려워질 거고 또 한국으로 통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이제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아마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밀무역이 있고 서로 그 거래하는 과정에서 중국 대방과 북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중국 실명 휴대전화를 이렇게 건네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휴대전화가 좀 보급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좀 외부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좀 길게 볼 때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